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자율주행 쪽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좀 간단한 거를 앞부분에서 좀 얘기를 하겠고요. 조금 뒤에 가면은 항상 시간이 모자르기 때문에 앞쪽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반 정도 안에 이 내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 바퀴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원시인들도 그 바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바퀴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뭐 잘 모르는 얘기죠. 워낙 옛날에 만들어졌으니까. 뭐 특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퀴를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모바일 로봇 쪽에서는 이 바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모바일 로봇 쪽에서 바퀴로 굴러다니는 것들만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드론도 이제 이 모바일 파트에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뭐 제어 기법들만 제대로 풀어내면은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유사한 성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는 부분, 모바일 이동 로봇이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퀴를 보통 많이 쓰기 때문에, 바퀴가 워낙 에너지 손실도 적고 그리고 생각보다 작은 힘으로 많은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모바일 로봇, 이동 로봇 하면은 거의 대부분 바퀴가 굴러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모르죠. 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정말 완전히 드론으로 이게 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드론의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가 꽤 많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이동 로봇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뭐 반중력 장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모를까, 계속해서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자기 힘을 가지고 무언가 도구를 만들어서 멀리 가는 것들, 자기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효율이 좋고 멀리 갈 수 있는 게 자전거죠.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면 바퀴를 사람이 돌려서 멀리 갈 수 있게 되겠고요. 뭐죠? 스케이트보드나 뭐 다른 것들, 인라인 이런 것들로는 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것이 현재까지 자전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 이제 마야 문명, 마야 쪽에서는 이게 뭐 풀리나 바퀴가 없다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마야 문명 쪽에서는 바퀴가 없는데 도대체 돌멩이를 어떻게 날랐을까?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바퀴만 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풀리, 도르래 같은 거죠. 그래서 뭔가를 회전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야 문명 쪽에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마추픽추 가보시면은 한번 가봐야 되는데, 비행기가 20시간이 넘기 때문에 중간에 담배를 피워야 돼서 가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하여간 지난번에 저 봤는데 마추픽추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면은 입장료가 굉장히 좀 싼 편이에요. 뭐 5만원, 6만원인데 여기를 기차 타고서 들어갈 때 약 한 돈 80만원? 100만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른 프로그램, 뭐 자전거를 타고 간다거나 좀 황당하긴 한데, 그러면 많이 가격이 싸지더라고요. 현지인들한테는 싸게 하고 관광객한테는 비싼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좀 재밌는 사례고요. 바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다른 예제의 바퀴들도 몇 가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녀석의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뭐 무게 중심에 해당하는 바디가 있고요. 바깥쪽에 바퀴가 되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오뚜기와 같은 구조가 되겠고요. 이 잘 보시면은 바퀴는 되게 크고 무게 중심은 밑쪽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절대 뭐 이렇게 옆으로 뒤집어 놓으면 넘어가겠지만, 이 상태로는 흔들림은 있지만 얘는 전복이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이제 다른 예제로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로봇들을 보시면 바퀴는 조금 작게 되겠고요. 무게중심은 약간 위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내비두면 넘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앞서의 그림에서 보시면 무게중심이 밑에 있고, 이 뒤에 그림을 보시면은 무게중심, 무거운 것들이 대부분 위에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바퀴로 뭔가를 만들어 볼 때 이 공학적인 지식들을 잘 이용을 하셔서
얘의 스테빌리티, 안전성에 대한 것들을 따져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거는 절대로 안 넘어지는데 뒤에 있는 거는 전원을 넣거나 안 넣, 전원 넣기 전까지 얘는 무조건 넘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꾸당 하고 넘어질 텐데 이에 대한 이유도 첫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제어 시간에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졸업작품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기 전에는 얘들이 갖고 있는 공학적인 지식들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그냥 모터랑 뭐랑 해서 만들어서 되게 잘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나는 되게 비슷한데 바퀴 2개 달리고 모터 달고 제어했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바퀴 2개 달고 대충 제어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좀 공학적으로 졸업할 때가 됐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앵귤러 포지션, 각각 각도죠. 각도가 얼마만큼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제 이 모바일 로봇 쪽을 다루면서 우리는 되게 안정된, 절대 잡아주지 않는 구조들을 가지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자동차 배우신 것과 모바일 로봇 쪽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퀴를요, 잘 보시면은 바디보다 바퀴가 더 큽니다. 그러면 이 바디보다 바퀴가 더 큰 거를 바퀴를 머릿속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점점점 안쪽으로 파고들고요. 이쪽도 점점 안쪽으로 반원에 가깝게 이렇게 파고들다가 양쪽 바퀴가 팅 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게 되면 얘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모터가 있고 바깥쪽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하나로 합쳐져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만나버렸죠. 이것들은 바퀴가 명확하게 보시면은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바퀴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가 만났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바퀴가 2개 있다가 바퀴가 점점 커져서 탕 하고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바디는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바퀴가 사실은 양쪽에 2개가 있고 왼쪽 바퀴 따로 오른쪽 바퀴 따로 돌리면 좋겠지만 바퀴 2개가 붙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바퀴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스페리컬 타입 로봇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스페리컬, 스피어 1이잖아요. 정확하게 9죠. 9형의 로봇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리컬 로봇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예전에 12년 전에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뭔가 아이디어 내라고 할 때 9형 이런 스페리컬 로봇을 만들어서 시내를 돌아다니며 사람과 대화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가 나중에 잘려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드론쇼가 대체를 했죠. 참. 자, 근데 이제 이러한 유형의 스페리컬 타입 로봇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좋아하냐면 스페리컬 로봇은 북유럽 쪽 애들이 좀 좋아해요. 그래서 북유럽 쪽에서는 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바퀴가 큰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공학적으로 맨날 설명을 드립니다만 바퀴가 수식으로 로봇공학에서도 설명을 했을 겁니다. 아마 동력학 쪽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 건데 바퀴가 크면 클수록 토크가 잘 나오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중간에 모터가 있다 하더라도 바퀴가 크면 큰 토크가 나오고요. 거꾸로구나. 잘못 얘기했습니다. 바퀴가 크면 클수록 모멘트 암이 커지기 때문에 모터의 토크가 일정하다고 치면 바퀴의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은 토크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큰 바퀴를 돌리려면 가운데에 큰 토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신에 바퀴가 크기 때문에 장점이 하나가 있죠. 바퀴가 크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에 있는 모터가 동일한 토크를 갖고 있다면 얘의 바퀴가 크기 때문에 작은 토크를 갖고 이 녀석을 빠르게 돌려주기가 어렵겠죠. 토크를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이 큰 바퀴들은 천천히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각 가속도가 되게 천천히 나오겠고요. 대신에 제가 이게 용어를 자꾸 중간에 오늘 오랜만에 수업을 하니까 헤매고 있어요.
I 알파는 토크라고 하는 수식으로 전개되고 I는 이너시아인데 2분의 1 mr 제곱이 되고 알파, 토크 이런 수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퀴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토크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토크는 제한되어 있고 반지름이 일정하다면 알파, 즉 각 가속도가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큰 바퀴를 쓰게 되면 보통 각 가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가속이 되게 느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바퀴가 크면 클수록 내가 그걸 발로 돌린다 그러면 돌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처음엔 되게 느릿느릿 움직이지만 얘가 한번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V는 R, 오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R이 커서 오메가가 작더라도 최종적으로 굴러가는 속도 V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큰 바퀴들은 처음에 가속은 느리지만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바퀴의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면 R이 작아지니까 동일한 토크에 대해서 각가속도 알파가 커지죠. 각가속도가 커지면 오메가가 커질 것 같죠. 오메가가 커집니다. 분명히. 오메가는 알파 t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V는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제가 맨날 예제를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바퀴는 가속은 좋지만 최대 속도가 낮아지고요. 큰 바퀴는 가속은 떨어지지만 속도는 나중에 최대 속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화에도 소개가 됐었는데 영화에서 물론 굴러가지는 않았습니다만 탐 크루즈가 나오는 어블리비언이라는 영화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드론들이 날아다니죠. 양옆에 총 달려있고 카메라 달려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리컬 타임 로봇은 사실 바퀴가 되게 크고 토크가 안에서 적당히만 공급해 줄 수 있다면은 이 녀석은 되게 잘 굴러다닙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퀴가 크기 때문에 둔턱에 있어도 되게 잘 굴러가는,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런 정말 유형의 시큐리티 보안용 로봇으로도 쓰려고 하고, 그리고 눈밭이나 이거 저 화성 탐사 같은 거 할 때도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걔들이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사 쪽 애들이. 예전에 저도 이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요, 정말로 그때 간단하게 만든 거라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퀴는 사실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바퀴 쪽에 축 하나, 그리고 여기 무게중심을 좌우로 변동을 시켜서 이 녀석을 굴려봅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한 애기 모터, 저가형 모터 사용해서 해봤는데 속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는 이제 바퀴가 굴러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잘못 눌렀네요. 왼손으로 눌렀더니.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충 지금 느리게 손으로 조작하는 중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이로 쓰고 제어를 굉장히 잘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어만 잘한다면 이 녀석은 굉장히 쓸만한 구동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 보기가 되게 쉬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딱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하고서 속도만 한번 체크해 본 거였는데요. 이 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구를 제가 한 3개를 그때 구해가지고 아시는 분한테 해서 구해서 하나 만들어서 장난감처럼 하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4학년 학생들 줬는데 4학년 학생이 이거를 앞자리에다 그냥 떼굴떼굴 굴리고 있다가 박모 교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이건 또 뭐야 깨부셨던 아픔이 있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선형, 그 다음에 앵귤러, 동력학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 수업은 동력학을 뭐 열심히 설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대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2학년 때 배우셨던 모멘트는 R 크로스 F라고 하는 수식은 기억을 하시고 뒤에서 수식 유도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 크로스 F 모멘트 또는 토크가 되겠고요. 모든 모멘트의 합은 외력이죠. 그러면 이너시아 곱하기 각가속도 알파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이내믹스가 되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지식들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동력학을 토대로 수식을 유도를 하게 되면 V는 오메가 크로스 R도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고요. 2학년에서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4학년이지만 예전에 배웠던 걸 기억을 못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배우신 것들 잘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가서 이제 나와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문제를 수식으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수식으로 아주 간단히 유도를 해 보겠고요. 여기 바퀴가 크게 있고 여기에 무언가 질량을 하나로 대체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질량은 여러 개 분포가 되어 있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매스 센터, 무게중심을 토대로 해서 하나의 매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식이 이제 우리의 모델링이 이렇게 되고 왼쪽은 I 알파, 오른쪽은 토크. 그래서 여기는 관성 좌표계들이고 오른쪽에는 전부 다 외력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수식을 잡아보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얘가 회전을 하면 좌표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좌표계가 이동을 하면 매스도 같이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베이스 좌표계가 이동을 하면 자기 자신도 움직이죠. 여러분들 스케이트보드가 움직이면 여러분들도 움직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 안에 모델링을 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현했고요. 이걸 제대로 유도를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현상 한 가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풀로 이 방정식을 유도를 하셔도 좋겠고요. 귀찮아서 여기서는 일단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지금 외력이 만약 없다면,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토크가 없다면 알파와 이너시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복잡하게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식은요, 간단하게 여기가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I 별표 알파는 0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입력으로 우리가 토크 T를 넣게 되면 이제 I 별표 세타 2닷 알파는 세타를 두 번 미분하면 알파가 나오니까요. I 별표 세타 2닷은 토크 이렇게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수식에서 현혹되면 안 되는 게 입력은 뭐고 출력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반지름 R, 요 길이 L로 표현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R 더하기 L만큼 가서 매스 M이 있어서 M, R 더하기 L, M 그리고 여긴 길이고 알파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길이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MA하고 똑같은 수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는 fx에 대해서 수식을 잡았고요. fy에 대해서 잡아보면 반력 r은 그냥 바퀴의 무게 m에다가 여기 있는 매스 센터 m 두 가지를 합친 것과 동일합니다. 이 매스를 합친 거에다가 중력 가속도 g를 곱한 것과 같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토크 파트까지 계산을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런 수식이 나왔고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내가 바퀴를 제어해서 바퀴에다 토크를 가하면 토크가 입력이 되는 거죠. 토크를 가하면은 얘의 각도가 얼마만큼 비틀릴까 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은 토크가 되겠고요. 출력은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풀려고 하면 미분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어 도메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겠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한 번 미분할 때마다 S가 붙기 때문에 세타 투닷은 두 번 미분을 해서 S가 두 번이 붙겠습니다. 그래서 I 여기 써놨죠. I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세타 투닷은 S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크가 돼요. 그래서 입력분의 출력 T분의 세타는 무언가 우리가 개인값 또는 트랜스퍼 펑션, 여기에 G는 트랜스퍼 펑션, 시스템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배웠습니다. 안 배웠으면은 뭐 교수님한테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IS제곱분의 1이 됩니다. 하하. 이게 굉장히 제어를 오래 배우신 분들도 이 수식을 보면 되게 당황합니다. 저도 옛날에 당황했었고요. 이건 어떤 수식일까요? 라는 게 저 옛날에 오모 교수님이 시크하게 물어보셨던 생각이 나네요.
대학원 갈 때. 자, 여기 S가 하나가 있을 때하고 두 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이 S제곱은 더블 폴 밑에 0점, 극점, 이 여러분들이 폴과 제로, 0점과 극점, 폴이 극점이고 제로가 0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폴에 해당하는 극점에 더블 두 개가 원점에서 0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걸 되게 어렵게 많이, 저도 그 당시에 많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요. 예, 가속도입니다. 그냥 여기가 S제곱 하나만 있다 그러면 가속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입력이 조금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MA는 F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고요. 전에 제어 PID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에 힘을 가했더니 여기 있는 매스 M은 어떻게 되는가? 뭘 어떻게 돼요? 가속도, 여기서는 지금 외력 F를 줬기 때문에 가속도를 일단 갖기 시작했고요. 외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디스터번스 그리고 무슨 댐핑 이런 게 없다면 얘는 영원히 가속되겠죠. 펑. 그래서 I S제곱분의 1이라는 수식은 여러분들이 이 수식만 보시더라도요. F는 MA와 같은 거고 토크를 넣게 되면 세타는 발산해 버리는 겁니다. 세타는 가속도를 가지고 계속 가속이 되기 때문에 펑 하고 날아갑니다.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시스템에서 이대로 서 있는데 모터를 살짝만 돌려주면 토크를 넣어서 얘가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철퍼덕 하고 매스는 자빠지고 이 녀석은 떼굴떼굴 굴러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는 이유는 다 프릭션 때문에, 댐핑 때문에 멈추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발산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 보자마자 이 문제는 더블폴 S제곱이 있으면 얘를 발산하는 겁니다. 어떻게 발산하냐, 쫙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산하는 거죠. 이걸 저 옛날에 제가 마지막 걸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했던 아픈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예.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루트 로커스를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더블 폴 X자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그런 유형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더블 폴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더블 폴은 댐핑이 없는 녀석이고요. 쭉 여러분들 MA는 F라고 하는 수식에서 우리가 에러다이나믹스, 이제 그 PD 컨트롤을 투입을 하게 되면, P를 투입을 하면 스프링과 같은 효과, 그냥 계속 마지널리 스테이블한 형태가 될 거고요. 원래 우리 문제 앞서서 보시면은 I 알파는 토크라고 하는 수식은 그냥 발산을 해버리는 게 정답인데, 여기에 제어기를, 에러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를 투입하고 PD 컨트롤로 그냥 투입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로봇공학에서도 많이 설명드려서 P는 스프링과 같은 역할, 그 다음에 D 컨트롤을 넣으면 댐핑이 생기면서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투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MX2-로 생긴 것만 세타2-로 바꿔 보시면은 문제가 간단해질 수 있겠습니다. 원래 우리 문제가 제어를 하게 되면 그냥은 넘어져야 되는 문제인데, 제어기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언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여지들을 갖게 되겠고요. 여기 되게 많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2년 전, 3년 전에 설명을 했는데 학생들이 재미없어 해서 아주 쉽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느껴보실 건 뭐냐면, 입력 토크분의 세타로 표현을 해놨을 때 IS제곱분의 1이었죠. 근데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대비 출력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제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들을 보시는 건데요.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출력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입력 T 대신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입력 T는 D라고 하는 기호를 제가 대신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식에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D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밀어준다라고 이 디스터번스예요. 이 부분은 디스터번스가 매스 M의 위쪽에 들어간다고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한 거고요.
그래서 F라고 하는 소식에서 보시면 밑에 마찰 때문에 이 녀석이 버티고 서야 되는데 디스터번스가 같이 추가된 경우의 수식입니다. 그래서 디스터번스가 추가가 되게 되면 디스터번스에 의해서 우리가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디스터번스가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출력은 L 더하기 R에 비례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S제곱이기 때문에 발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제어기를 아직 안 걸었기 때문에 L 더하기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작은 D에 의해서도 세타는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R과 L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작은 D가 들어오더라도 세타는 확 하고 커지면서 발산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유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더 좁히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 과목에 조금만 더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여기서 이게 R이 되겠고 이 부분이 L인데 만약에 L이 R보다 작게 되면 이 값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수가 되니까 작은 디스터번스가 들어가더라도 세타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나믹스, 제어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당연한 거지 이건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L이 R보다 작으면 오뚜기잖아요. 오뚜기는 뭐 무게중심이 바퀴보다 작은 데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을 못하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바퀴의 반지름과 똑같으면 마지널리 스테이블 할 수가 있고요. 무게중심이 바퀴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을 때만 오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센스가 있는 분들은 대충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건 이렇게 길이를 짧게 해야겠네 라고 하지만 문제가 많이 복잡하게 되면은 이것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마 방금 이 마지막 결과처럼 L이 R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보셨을 때 명확하게 처음부터 생각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학적 툴들, 로봇공학, 그리고 뭐 예전에 다이나믹스 동력화, 제어 과목, 뭐 응용 로봇공학 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 오시는 과정들을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쌓아둬야 나중에 설계 능력들이 생깁니다. 캐드질 하는 게 설계가 아닙니다. 캐드질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왜 길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대신에 이제 L이 R보다 작아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녀석들을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뭐 그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L이 작아졌기 때문에 부호도 바뀌어 있고요. 이 부분에 MGL이 더 추가가 되어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MGL이 이쪽에 추가가 되는 형태로 모든 수식들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 루트로커스 그리는 부분들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 여기서는 간단하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간은 제가 아주 짧게 개요만 설명드리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동 로봇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앞서서는 뭐 바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가, 무게중심 이런 부분을 제어적인 관점에서 좀 봤다면요. 이제 본격적인 그 이동 로봇의 키네마틱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로봇 키네마틱스는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바퀴가 두 개가 독립적으로 움직일 때 바퀴는 두 개가 움직이는데 자동차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 바퀴 두 개의 각각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내 자동차가 좌우 앞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다뤄보는 것이 바로 이 모바일 로봇 키네마틱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직관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거 되게 간단한 거잖아. 왼쪽 바퀴는 예를 들면 앞으로 가고요. 오른쪽 바퀴는 뒤로 가면 그냥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 거다라는 거 알고 있고요.
두 바퀴가 모두 다 앞쪽으로 가면 앞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가 앞으로 가고 오른쪽 바퀴가 뒤로 가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간단하고 두 바퀴가 다 앞으로 가면 앞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왜 이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문제의식을 잘 느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있고 이게 이제 그 어떤 모바일 로봇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바퀴가 앞쪽, 이쪽 바퀴가 앞쪽으로 가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이렇게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만약 그런데 이제 문제가 세상에 이렇게 쉽지가 않아서 왼쪽 바퀴가 앞으로 가는데 오른쪽 바퀴가 조금 더 많이 앞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때는 앞으로 가면서도 왼쪽으로 턴을 하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럼 얼마만큼 앞으로 가고 얼마만큼 왼쪽으로 가는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이고요.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의 차이만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만큼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왼쪽으로 어떻게 가지 않을까? 맞긴 한데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녀석은 어느 만큼 앞으로 가고요. 플러스 각속도에 해당하는 회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그 모바일 로봇 또는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숙제 정도 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 로봇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장난감 탱크 그리고 뭐 메탈 슬러그 이런 게임들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나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가게 하는 거 쉬워요. 조종하면서 가면은 잘 갈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종류의 카트 여러분들이 뭐 마트에 부모님들 또는 혹시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들 따라서 뭔가 카트를 끌고 돌아다닙니다. 그럼 카트에는 바퀴가 최소한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릴 때 갖고 놀으셨던 장난감 탱크, RC카 이런 것들 보시면은 최소한 바퀴가 두 개 이상, 3개. 캐터필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뭐 바퀴가 많긴 하지만 사실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이걸 움직여서 꼭 목표하는 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운전면허 또 특히 운전면허 취득해서 운전도 해보신 분들은 이거 뭐 좀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로보틱스 관점에서는 이거를 PD 또는 PID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보면 직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회전을 해서 여기까지 올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해서 가는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서부터 이 골로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가야 되며 어느 정도 각도를 틀어야 되고 만약에 정반대나 뭐 특정한 어떤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거나 하면 어떻게 피해서 갈 것인가 이 궤적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자동차를 이렇게 뺑글뺑글 돌려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직선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지금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으면 이쪽 방향을 향한 다음에 갈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이렇게 턴을 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서만 보셔도요. 위치 정보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2차원이라면 2개가 되겠죠. 평면이니까. 그런데 접근하는 각도가 여러 개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는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한두 번에 그 운전을 토대로 해서 내가 목표에 오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또 특히나 각도는 어느 각도에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이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터프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끔 이제 졸업작품 하다가 보면은 뭐 해외 쪽에서 일명 그 자동차 발레 파킹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주차하는 예제의 논문들이 아직까지도 사실상은 많은 솔루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뭐 논문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 뭐 약간의 이제 로봇 쪽을 처음 하는 데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이거는 되게 복잡해서 사실 그러니까 이게 풀기가 어려우니까 아직도 많이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답은 있지만 그 답을 뽑아내는 과정도 되게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여전히 도전적인 주제들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정말 발레 파킹을 굉장히 나이스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라는 가정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발레 파킹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이 방법론은 재밌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많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레 파킹을 면허가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발레 파킹을 해보면은 한 번에 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 번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꼭 이런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그게 공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예제들을 다뤄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바일 로봇 쪽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장난감 탱크 가지고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다 놀아봤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들 생각보다 좀 쉽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기가 좀 좋죠.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레프트 라이트 왼쪽 오른쪽 바퀴가 있고요. 이 레프트 라이트를 뭐 전진, 라이트로 후진 해놓으면 얘는 이렇게 턴을 하죠. 두 개를 다 앞으로 앞쪽 방향을 향하면 뭔가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어릴 때 갖고 노셨던 장난감들은 레프트 라이트가 그냥 모터의 풀 파워로 출력을 내보내기 때문에 레프트는 크고 라이트는 작게 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사실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친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둘 다 레프트 라이트를 앞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쪽 바퀴에 뭔가가 끼거나 오른쪽 바퀴가 뭔가 느슨하면 왼쪽은 빨리 가는데 오른쪽은 천천히 돌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비틀리게 됩니다. 이 비틀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공학적 의미가 있어서 그걸 조금 이따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비주얼 피드백을 해서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마스터 슬레이브 그리고 폴스 피드백에 대한 것들을 배웠죠. 피드백을 하는데 힘으로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피드백을 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졌네. 그래 조금 왼쪽으로 가야지. 약간 또 오른쪽으로 틀어졌네. 조금 왼쪽으로 가야지. 그래서 조정하는 형태들이 이제 비주얼 피드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PID 컨트롤러 해서 CPU, 마이크로 프로세서만 가지고 이 녀석을 움직이게 되면 피드백이 없죠? 피드백 어디서 얻으실 거예요? 얘는 왼쪽 바퀴는 특정한 속도, 오른쪽 바퀴는 특정한 속도로 가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가리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복잡한 기구학에 대한 것들도 배우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이제 기구학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를 PI 제어 속도 제어를 해서 PI 제어라고 제가 했습니다. PID 컨트롤이 아니라 PI로 보통 속도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PD 컨트롤로 위치 제어를 꼼꼼하게 해보면은 왼쪽 바퀴 정확하게 100도 1초에 오른쪽 바퀴 정확하게 100도 움직여서 가게 되면 얘가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구학적인 요소하고는 딱 여기는 100도 여긴 100도 하면 특정한 위치에 가 있겠지 라고 하는 것까지가 기구학이 담당하는 영역이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시면 이렇게 똑바로 가는 로봇 또는 장난감 또는 자동차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운전면허 따신 분들은 이제 가끔 장난치실 거 아니에요. 손 놓고 운전하기 뭐 이런 위험한 짓들을 해보실 텐데 가끔씩 저도 해보면은 그 똑바로 핸들을 똑바로 앞으로 해놓고 앞으로 가라고 엑셀을 밟지만 자동차는 절대로 똑바로 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옆으로 휘어버립니다. 이게 왼쪽으로 휘을지 오른쪽으로 휘을지 모르죠. 근데 어딘가를 휩니다. 정확하게 똑바로 가는 사례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한 100m는 똑바로 갈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가기 시작을 하면 삐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삐뚤어지면요 계속 그쪽으로 삐뚤어지지 또 삐뚤어졌다 왼쪽으로 갔다 하는 게 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만약 자동차가 있으면 그는 빨리 카센터에 가서 손을 봐야 되겠죠. 고장난 차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장난감 자동차를 만들어서 왼쪽 오른쪽에 똑같은 파워를 공급해서, 이때는 뭐 사실 인코더 피드백도 없지만 동일한 파워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 녀석을 휘어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2년 전에 그 모 업체에서 뭔가 상의를 해주고 있었는데, 뭔가 장난감 같은 이런 뭔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게 똑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삐뚤어져서 이걸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교육하는 기관에서 고쳐달라고 요청이 온대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똑바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모터가 좀 후져서, 모터가 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모터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모터를 새로 만드시는 건 좋은데, 모터를 새로 만들든 금칠을 하든 정밀 가공을 하시든 간에 이거는 반드시 삐뚤어집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아예 그건 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쓰레기 모터, 아무 의미 없는, 정말 너무 제품 상태가 안 좋은 걸 쓰시면은 그걸 수정을 하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만, 여기에는 아무리 좋은 모터를 쓰시더라도요, 왼쪽 오른쪽 어느 쪽으로, 그리고 왼쪽 바퀴에도 명확하게 제어를 해주고요, 오른쪽 바퀴에도 명확하게 제어를 해줍니다. 이게 나중에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1초에 몇 도 움직이는가로 위치 제어를 하셔도 좋겠고요, 또는 1초에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1초라는 의미가 없죠.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가, 초당, 이걸 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1초에 몇 각도로 움직이는가, 이거는 우리가 위치 제어를 하는 것이고요. 보통 위치 제어할 때는 우리가 PD 컨트롤 쓰잖아요. 근데 속도는 또 똑같아요. 속도도 1초에 몇 도 움직이는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속도잖아요. 근데 이때는 보통 수식을, 여기는 위치라면 여기는 속도로 해서 PI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치에 대한 PD, 여기는 속도에 대한 PI이기 때문에 양쪽 두 개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수식적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 볼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양쪽 왼쪽 오른쪽 바퀴를 각각 제어를 하더라도요, 그래서 나는 1초에 100도 돌아가게, 왼쪽도 1초에 오른쪽도 100도 돌아가게 해놓고 두 개가 거의 싱크가 맞으면서 동작을 시켜도 이 로봇은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로봇공학 응용 쪽에서도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컨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니플레이터가 있으면 인코더 돌아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이때 접촉들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존재하긴 하지만 제어기를 토대로 해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얘네들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눈 감고 움직이는 것처럼 몇 도 움직여 하면은 로봇이 잘 움직입니다. 약간의 에러가 있지만 그거는 PD 컨트롤로 잡아주거든요. 자, 근데 이 로봇을 만약에 여기에 TV에다 이렇게 문대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요, 이때는 이 그리퍼와 이 환경과의 마찰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마찰 정확하게 두 개가 붙기 때문에 접촉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접촉이 발생하면 우리가 이 표면이 되게 매끄럽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마이크로스코픽 레벨에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거칠기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로봇이 훑는다면 이때 있는 마찰들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마찰을 우리가 추정해서 관측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값이 되겠다라고 관측해서 측정을 따로 센서로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말로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모델링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찰이라고 하는 것들, 바퀴가 굴러가면 바퀴는 지면과 최소한 2점 이상에서 멀티 컨택들이 벌어지고요. 컨택이 두 군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의 마찰 개수들이 조금씩 다를 것이고요. 탱커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 캐터필러의 텐션, 장력이 서로 다르게 되면 또 움직이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아주 똑같게 세밀하게 맞춘다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접촉면과의
마찰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반드시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이 접촉 문제는 제가 매번 얘기 드립니다만 컨택에 있는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드론은, 하늘에 떠있는 드론은 마찰이 없나요? 예, 지면과의 마찰은 없습니다만 공기와의 마찰이 있죠. 그래서 공기와의 마찰이 있고 4개 또는 6개의 모터들이 각각 공기하고 어떻게 회전을 하고 있는지, 공기하고 회전하면서 계속해서 무언가 모멘텀들을 밑으로 쏴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회전하고 있을 때 드랙 펄스라고 하는 것들이 프로펠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관통을 하려고, 공기 중으로 관통하려고 하는데 이때 뒤로 잡아당기는 듯한 효과와 양력 두 가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기의 밀도, 그 다음에 공기의 점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드랙 펄스에 영향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 마찰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겠고, 드론의 캐터필러들은 공기하고 여러 점에서 접촉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멀티 컨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드론의 움직임들을 제어하는데 좀 더 빠르게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속도가 어때요? 전반적으로 되게 느리죠.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괜찮은데, 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고속으로 마찰이 일어나는 주요 포지션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프로펠러 주변에서 얘들이 만 RPM으로 회전을 하는, 굉장히 빠르게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모멘텀을 밑으로 양력들을 얻어내고 있는데, 걔들이 너무 빠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제어도 굉장히 빠르게 하지 않으면 드론이 제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굴러다니는 것들 뭐 한 100Hz로 제어를 하셔도 잘 돼요. 저 예전에 한 10Hz로도 제어해 봤을 때 그런 대로 곧잘 움직여요. 물론 삐뚤어 가죠. 그런데 드론의 경우에는 일단 만 RPM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어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해야 되고, 센서도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센서가 저주파수대에서 개인 값들이 낮거나 하는 것들을 쓰시면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애가 있어서 뭐 여러분들 요새는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안드로이드용,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아두이노용 가속도계 같은 거, 자이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센서들 뭐 몇천 원 레벨에서 구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 뭐 I2C, SPI 통신 이런 것들로 해서 쓰다 보면 제어 할 때 이 녀석들이 고속으로 써야 되는데 되게 딜레이들이 있죠. 시간 지연들이 많이 걸리게 되면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린 시스템에서는 센서도 느린 거 써도 좋습니다만, 고속 시스템에서는 그런 SPI 통신 또는 I2C 통신하는 경우에 생각보다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SPI 클럭 보시면 뭐 15MHz 뭐 이 정도 되죠. 뭐 10MHz. 그러면 그게 한번 보낼 때니까, 비트 레벨에서 그렇게 되니까 바이트 단위 또는 3개의 데이터들 XYZ축 얻으려고 하면 속도가 더 빨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 RPM까지 돌아가는 드론 날개들을 고려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뭔가 설계를 하실 때는 그 시스템의 속도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지난 학기 내내 시스템 속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스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부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컨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은 언제나 삐뚤어지게 마련이고요. 이걸 삐뚤어 가는 거를 똑바로 가게 하는 방법은 뭔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법들이 필요한 것이고, 정답을 얘기 드리면 슬램급 기법들, 또는 간단하게는 뭐 내부에서 IMU, 아까 말씀드렸던 가속도 또는 자이로 센서들 이용, 걔네들을 보정하는 기법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과목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바로 가게 하는 것들이 거의 어지간해서는 똑바로 가게 할 줄 아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슬램 정도 되는 내용들을 이해를 하셔야 그때는 그래도 보정이 되면서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이거 어떻게 조금만 더 하면 똑바로 가겠지. 좀 오른쪽이 조금 약하니까 오른쪽 좀 세게 하면 똑바로 가겠지. 절대로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 내가
외부의 정보들을 관측해서 내가 똑바로 가지 않고 삐뚤어지는가를 관측해서 피드백 제어를 해서 펴주기 전에는 절대로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쉬운 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졸업작품 관련해서 뭐 맨날 요맘때 되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뭐 굉장히 화려한 뭔가를 한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팀이 꾸리꾸리하게 만들어 와서 나는 이거를 보정 기법을 쓰고 뭘 쓰고 뭘 써서 이 자동차가 똑바로 가게 하는 것들을 해봤다, 그리고 이론적 백그라운드도 이렇고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그 팀한테 1등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급에서 할 만한 레벨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야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뭔가 굉장히 화려하고 뭐 덕지덕지 붙여서 움직이는 거,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 건 딱 거기서만 그럴듯해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이 안에 기능들, 그리고 이 하나하나 되게 쉬워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를 기르는 것이 졸업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 키네마틱스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하나의 지나가다가 제가 재밌게 본 사례라서, 테니스장에 이제 서브 연습 열심히 하고 나면 공이 굴러다니잖아요. 공 주스러 다니기 되게 귀찮죠. 뭐 탁구 같은 거 쳐보시고, 우리는 보통 공 하나 갖고 많이 하는데 서브 연습하거나 뭔가 이 스트로크 연습하시는 분들은 옆에서 그 알공이라고 하죠. 싸구려 테니스 공 던져주면 때리고 하기 때문에 아주 너저분하게 몇 박스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줍는 게 귀찮으니까 이런 테니스장에 틀어놓고 지가 알아서 공을 찾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뭐 로봇을 누군가가 만들었고요. 하나의 여기에서는 좋은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이 테니스장을 그냥 랜덤하게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죠. 어차피 로봇은 삐뚤어지니까, 똑바로 못 가니까. 근데 가다가 공하고 비슷한 게 보이면은 그 공을 끌어당겨서 이 안으로 빨아 넣는지 아니면 뭐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슉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얘들 이렇게 몰아서 공은 다 수거하는 게 목표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이 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 녀석의 경우에 여기에 공이 조금 먼 거리에 공이 보였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쪽으로 해서 공 근처에 갖고 이 녀석을 어떻게든 가운데로 몰아서 가운데에서 입에서 쏙 먹어서 뒤에다 담아놓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최소한 뭐예요? 어차피 움직이는 거는 삐뚤어 움직이는데 앞에 타겟팅이 된 테니스 공이 있다면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제어를 하면서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이 보이면 똑바로 공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왼쪽 오른쪽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삐뚤어지지 않고, 조금씩은 삐뚤어질 수 있죠. 근데 그 지점으로 거의 똑바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 혼자만 움직일 때에는 좌우로 삐뚤어질 수밖에 없지만, 난 저기로 가야겠어 하고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원하는 지점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슬램 쪽에서도 자율주행 로봇들에서도 바깥에 있는 그 무언가를 보고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삐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동 로봇이 똑바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전부 다 외부에 있는 무언가를 관측해서 그걸 토대로 피드백 제어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모바일 로봇의 기구학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까 짧게 해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